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8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미국 삼성 SK 중국 반도체 공장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 불허할 것이다. 예상대로 딸랑딸랑만 하고 도대체 성과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 갔다 오자마자 또 다른 얘기 다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장비 반출 포괄 허용 지위 취소. 내년부터 개별 허가 필요 허가 안 해주겠지. 중국 상무부는 현상 유지는 허용 밝혔지만 한국 반도체 중국 내 생산 위축 우려. 한미 정상회담 개최 나흘 만에 중국 기술국이 한국은 아이고 안미 경중 동시 경제. 성과 뭔 성과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돈 퍼주고 딸랑딸랑은 우짜도 합니다. 허접한 우짜도 합니다. 넘어갑니다. 러시아 중국 열병식서 시진핑 우측에 푸틴 좌측에 김정은 우포 좌포 해가지고 푸틴 정은이 해가지고 왔는다 이거네. 사진을 시진핑을 중간에 놔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돼야지 되지. 이거 연합 지라시가 성의가 없네. 나란히 앉아 세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우사코프가 중국 방문 일정 설명하면서 중국 동료들이 알려준 대로 우리 푸틴은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진핑은 오른쪽에 앉았고 정은이는 왼쪽에 앉을 것이다. 문자가 이거 그래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시츄에이션 꼬라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한국전 터지기 전을 갖다가 연상케 하는 과거에 이 기억 속에 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 세 명의 이 친구들, 친구라 말하겠죠. 그렇다마는 하여간에 그 당시에는 소련, 그리고 소련이 앞에 내세웠던 게 중공이 서포트했는 게 북한, 김일성 이랬는데 김일성 손자, 그리고 중공의 현재,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 해가지고 지도자 시진핑, 그리고 소련 그때는 스탈린이고 지금은 푸틴 이래 된다.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시간만 80년이 지났을 뿐 해가지고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경우 실용 외교 첫 팔고 자빠졌는데 러시아하고 지금 외교 안 합니까? 예? 하기야 외교 못 하겠지. 그 정도로 가서 딸랑딸랑 했는데 무슨 외교를 하겠어요? 실용 외교 똑같은 소리다. 예, 넘어가고요. 야, 이재명 검찰개혁 주장창 해가지고 지 사법 리스크 해결하는 거나 관심 두고 앉아있네. 직접 주재한다고? 지 사법 리스크나 맨날 그거나 뒤다보고 앉아있습니다. 국가 운영은 엉망진창이고요. 가서 하는 거라고는 딸랑딸랑해. 돈이나 퍼주고 앉아있고. 트럼프 한 두 번만 더 하면은 국가를 거덜을 내겠네, 보니까. 하여간에 지 사법 리스크 해결이나 관심 있다. 국민 앞서 토론해야 된다. 직접 주재한다. 직접 주재해라. 이거 어차피 요식행위 아니야 이거. 넘어가고요. 김건희 도이치 명태균 통일교육 수익 10억 3천만 원 해가지고 기소한다. 계속 수사. 3대 연민 모두 공범. 윤석열하고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수수, 주가 조작 일당, 도이치 조정. 그러니까 요게 하나씩이지.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요 하나 해가지고 세 개다 이거네. 특검 출범 59일 만에. 이런 김여사 특검만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미 알려진 거 말고 추가로 더 나오는 거는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알고 보면 확인 차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워낙에 일반인 분들한테는 그쵸, 좀, 뭐라 해야 되나. 말초시킨 걸 톡톡 건드리는 그런 건이니까, 관심은 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새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알고 보면 새로 나오는 거 없고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김 여사의 경우에는 또 인터뷰도 어디서 했으면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 소리, 이런 거하고 또 인터뷰했죠? 근데 웃기지도 이거 보고 무슨 놈의 자칭 보수라고 참나. 서울의 소리가 어딥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 서울의 소리가 그 매체는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매체입니다만은 서울의 소리 그 어딘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골 때리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인터뷰에서 맨날 걸리고 했던 게 누구다? 이 김여사다. 무슨 자칭 보수가. 넘어가고요. 대통령실 이진숙 정치 중립 위반 밝혀져 직권 면직 검토한다. 다 잘라라 그냥 다 잘라. 감사원이 7월 초 위반 결론.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어디 가서 했는데? 직권 면직. 에?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예, 감사하면서 그래 얘기했다 이거지. 자,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진숙은 잽도 안 된 정도로 해가지고 높은 게 누굽니까 그때 문재인이 있을 때 해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 있죠? 박범계였죠. 박범계는요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선거운동하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선거운동 지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정치 중립 위반 아닙니까? 정치 중립 위반이죠. 근데 그때 해가지고 직권 면제 이거 나발이 뜯었습니까? 안 했지요. 내로남불 쩐다. 이거 말고 우짜가 이거 말고도 많은데 박범계 건만 해도 그때 엄청 떠들었기 때문에 우짜가 대표적으로 박범계 건 얘기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죽을 힘을 다해서 국정, 이야 죽을 힘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한다고? 죽을 힘 지금까지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먹고 앉아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국정하면은 아이고 뭐 제대로 말아먹겠다 이 소린데. 더불어 이게 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아이고 더불어 다 왔네. 더불어 다 와가지고 오찬했다고. 국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임기 끝나는 날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여론조사 하면 많이 떨어졌을 텐데 뭐 임기 끝날 날 평가? 뭐 평가할 게 뭐 있겠어요. 성남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그 끝날 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끝날 때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딱 보니 압니다. 무슨 너무 뭐 죽을 힘을 다해. 좀 죽을 힘 다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해라 대충. 지금 뭐 죽을 힘 다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말아먹을 것 같은데. 해병특검, 최상병 수사 은폐, 지연 의혹, 공수처 압수 뭐야 이건 또 공수처 압수수색이라고? 공수처는 뭐 맨날 이 꼴이구나. 똥수처 만들어 놨더니 맨날 이 꼴이네. 이거는 뭐 말 나왔던 거고요. 최상병 사건이 관련 건해가지고 이미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똥수처 뭐 해가지고 또 압수색 들어가고 이러네. 잘 돌아간다. 해병특검도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구나. 이거 똥수처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더불어 만들었죠? 더불어? 문재인 있을 때 더불어 해가지고 만들었죠? 똥수처. 지난 윤석열이 자폭질 했을 때 똥수처 퍼포먼스 끝내줬죠? 뭐 있으나 마나한 것 때문에 맨날 뭐 만두고 앉아있고 잘 돌아갑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쳐쓰고 앉아있고 AI R&D에 걸었다. 이야, 첫 예산, 그러니까 2026년 예산을 728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돈을 갖다가 미친 듯이 써대고 앉아있다. 8%대 확장 재정. 야, 빚 엄청나게 끓는다. 이 소리입니다. 재정 악화, 우려 부담, 적자 국채 110조. 끝내주네. 국가 채무 1415조. 지출 구조 조정 27조. 어이구, 지역화폐 나오고요. 아동수당 강화. 특활비도 뭐 지금 없애더니 또 다시 쳐붙이고 앉아있고. 이거는 뭐 하려고 앉아있는지 모르겠고. 국가 채무 1400조 넘고. 국내 총생산 대비해가지고 뭐 부채가 50%선 돌파했다. 이거 맨날 떠드는 게 무슨 성장 마중률. 진짜 귀찮네 진짜. 이거 나와있네. 국가예산 추이. 이거 문재인이 때 가지고 쭉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봅시다. 이거 2017년 이거는 뭐죠? 박근혜 해가지고 예산 나온 거라 보면 되고죠. 요게 박근혜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쭉 가가지고 이거를 참 짜증나게 이거 만드네. 이거는 실제적으로 문재인이 정권에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는 2018년부터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8년 해가지고 미치듯이 올라가잖아 또 여기서. 그리고 2022년 윤석열이가 5월달에 들어갔잖아. 윤석열이 좋든 싫든 간에 기준은 정확하게 해야지. 2022년 윤석열이 정권이 아니고요. 2022년 예산은 누구 겁니까 이거? 이거 문재인이 정권 이거 더불어서 통과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거지. 그럼 그 뒤에 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꼴랑 해봤자 윤석열이 3년 해먹고 3년도 제대로 못 해먹고 나갔는데 얼마 안 늘어나네. 그러니까 여기 얼마 안 늘어나네. 문재인 때 가지고 미치듯이 폭발하더만. 요거 안 늘어나네. 안 늘어나죠. 미친듯이 쳐 올라가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더불어 잡으면은 미친듯이 빚을 쳐내고, 이거 자칭 보수하니까 예산, 눈꽃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재명 올라가자마자, 더불어 되자마자 미친듯이 또 쳐 올리고 앉아있고, 대략 한 50조씩 폭발을 하네, 그러니까. 잘 돌아갑니다. 이게 다 빚입니다, 빚.
빚1에 쳐내고 앉아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좋아지고 뭐 좋아지겠어요? 이거 미래 세대가 이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 전부 다 이 빚 쳐내는 거 도대체 무슨 국가를 위하는 겁니까? 예? 죽을 힘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한다고? 정말 걱정해야 된다. 야, 넘어갑니다. 마중물 탈행이나 맨날 그놈은 마중물 탈행이라고 앉아있고 요번에 소비 쿠폰도 뭐 마중물 탈행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더 힘든 세월이 됩니다. 통일부, 파주, 개성, DMZ, 국제평화 개성 간다고? 대북 접촉 승인? 짜증 난다 진짜. 의자가 아직 없애야 되는 부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콕 집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가부 그리고 통일부 이 두 개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이 세금을 쳐 빨아먹고 앉아 있고요. 하는 짓 하나도 없고 국민을 갖다 분열시키고 저 당파 색깔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쩔게 맨날 그 움직이는 데가 뭡니까? 여가부 통일부 이 둘이는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네, 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 전국 혼란 증폭. 전국 혼란 증폭. 태국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태국도 여기는 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해먹는 애들이 맨날 해먹는 동네가 여기죠. 여기 잘렸다 이거지. 예. 요래대 뭐 직무정지된 뭐 패통탄 해가지고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근데 뭔데 헌법윤리 위반해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품위 훼손이다 이거네. 품위 훼손 내려가 잘렸다 이거네요. 캄보디아와 연계된 것 같은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캄보디아 측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따르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의향이 있었다. 요번에 저 쌈박질한 거, 그렇지 요번에 쌈박질한 거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눈밖에 났다 이거네. 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 그 왕이죠. 태국 왕이 1등이고 그 킹으로 앉아 있는 거고 그 밑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그냥 여기는 진짜 신분제가 거의 뭐 확실하다 보면 됩니다.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밑에서 밑에 있던 친구들이 위로 절대로 못 올라가는 이 구조가 이 태국 이런 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넘어가고요. 예, 인도 모디가 나오는데 모디 가지고 나오기 전에 우짜가 뭐 우리나라 좀 전에 가지고 뭐 이재명이 예산일 갖다가 728조를 했다는데 거기에 가지고 뭐 우리나라 산업 생산 데이터하고 소매 판매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 패스합니다. 뭐 얘기하면 뭐게도 돈 미친 듯이 끌고 가지고 한다는데 자 넘어가고요. 인도 모디 해가지고 도쿄에 갔다. 그래서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갖다가 부스트 해가지고 더 높게 그랬다 이 말이죠. 예, 이시바 요즘 이시바 좋겠네. 안 그래도 깝깝한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이재명이도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 아이고 악수질 해주고 모디도 가서 악수질 해주고 이시바 좋겠다. 예, 이래 나오네. 오늘 우짜가 올려가지고 인도 관련해서 관세 50%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하여간에 이시바 만나가지고 모디가 만나가지고 인도에 해가지고 인도에 680억 달러 투자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50만 명, 5년 이내 50만 명을 갖다가 인적 교류한 걸 목표로 하고, 여기에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인력 5만 명을 갖다가 일본에 보내는 거, 그거에 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되겠죠. 둘이서 합의를 봤다. 뭐 이 밑에, 그리고 일본 자위대하고 인도 간 훈련도 해가지고 확대한다. 이거죠. 확대한다 이겁니다. 전 뭐 좋겠네. 뭐, 지시반 좋네요. 뭐, 이재명이 가서 친일질하고, 뭐, 친미질하고, 뭐, 일단 친일질부터 했잖아. 친일질부터 해줬잖아요. 우리나라 광복절 앞두고, 윤미향이 해가지고 사면해주고, 그 다음에 이시바가 해주고, 대놓고 친일질 해주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나, 이시바는. 그리고 모디 나름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세, 참, 이거 관세 얘기 빨리 해야 되겠구나. 관세 문제로 깝깝한데, 일단 일본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 돈도 좀 받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말라고 우리 노력하고 있네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트럼프가 관세를 50% 올렸죠? 일단 올린 거 해가지고, 요 빨간 거, 뭐,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 요거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얘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차트는, 블룸버그 차트를 갖다 올리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요거는 뭐 한국, 일본 이렇게 쭉 되고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중국이 여기 있죠? 중국이 30%.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한 50% 두들겨 맞은 상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이 공식 요거만 그렇지. 실제 중국이 지금 두들겨 맞은 관세는 대략 한 50% 가까이 된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래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우짜가 힘줘서 말하고 싶은 거,
인도 관세 50%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타코짓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죠. 하지만 이거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해가지고 원유를 갖다 수입한다 이런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먹이고, 이에 대해서 인도가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이 굽신굽신 가서 딸랑딸랑하고 이런 거하고 달리 인도가 받아쳤지요. 이거 뭐 관세 50% 먹이든 말든 간에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한다 이렇게 받아치면서 결과적으로 특히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오히려 인도라는 인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행 인도산 굿즈, 인도산 상품이 중국과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우짜가 좀 전에 가지고 그 차트, 블룸버그 차트에 그 중국이 30% 되는데 실질적으로 50%라 말씀드렸죠. 50%에 가깝다. 인도도 요번에 그 25% 추가 관세 먹으면서 중국하고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해가지고 중국을 탈출을 한다. 요건 뭐 계속해서 지금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흔히 말해서 뭐 다변화 전략 이래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요즘 그 뭐 이 업계에서 말하는 기름기 잘잘 흐르는 말로 하면 차이나 플러스 원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원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도, 뭐 멕시코, 뭐 인도네시아, 뭐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뭐 등등, 베트남 등등 이걸 갖다가 꼭 중국하고 하나를 더 낀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 기업들 뭐 다국적 기업이든 어디든 하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빠져나오려 한다. 이걸 갖다가 차이나 플러스 원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하여가 이거 뭐 기름기 잘잘 흐르는 말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저 나오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뭐 중국에서 탈출하려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여기 해가지고 저 인도가 지금 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관세 50% 뚫고 말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 인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현재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그 베트남, 특히 베트남이죠. 이런 거 인도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대략 그 미국의 트럼프가 먹인 관세가 대략 20% 수준 됩니다. 이럴 경우 인도의 지금 50% 추가 관세 받아가지고 50%인데, 이러면 인도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25%는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천년만년 계속해서 50%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트럼프도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먹인 추가 관세 25%가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트럼프의 목표가 타겟이 중국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트럼프의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25%는 우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도 스스로 관세를 25%로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25%로 낮춰질까가 우짜가 보기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인도가 조금만 내가지고 딜을 보면요 25% 낮추는 거는 금방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제의 그 러시아산 원유 그거죠. 이거 인도가 현재 그 2022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해가지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한 겁니다. 인도가 수입한 겁니다. CSIS 자료고요. 참고로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경쟁국이자 같은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을 앞지르는 수준으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예, 앞지르는 수준으로 늘렸는데,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급증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감소에 따른 러시아 생산량 감소에,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국제 유가가 상승하겠죠. 이거를 견제한다는 목적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 이걸 견제한다 이런 목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인도의 경우에는 기름이 따로 나는 게 없으니까 다 수입하니까 유가를 갖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국제 유가를. 어차피 뭐 물건 쓸 거 필요하니까 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오랜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는 게 인도하고 러시아 관계, 그리고 뉴델리하고 워싱턴, 그러니까 인도와 미국의 서로 간에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강경한 레토릭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인도하고 러시아 관계는 기존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인도의 대외 성장은 브릭스가 아닌
서방, 그러니까 미국하고 EU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대미 연간 수출액은 모든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고요. 인도는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도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상대를 한 무역에서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9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현재 지금 당하고 있고요. 당한다고 해야겠지 뭐. 당하고 있고요. 이 중 절반이 대중국 무역 적자입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을 갖다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를 현재 보고 있다. 이거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요,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이 무역을 하는데 다 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나라도 포함되고요. 즉 미국과 EU에 대한 인도 수출만이 브릭스에 대한 수출의 2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브릭스에 수출해봤자 좀 손해만 보니까 미국과 EU에 대한 인도 수출이 브릭스에 대한 수출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인도 무역의 미래는 미국과 EU의 무역에 달려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브릭스 쪽은 하면은 저 러시아권도 그렇고 다 물건을 원자재 땡기고 이러기 때문에 다 손해입니다, 손해. 중국하고는 또 뭐 스마트폰 문제도 있고 뭐 다 아시죠? 하여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의 대미 수출액이 780억 달러로 인도 GDP에서 약 2%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450억 달러 규모의 굿즈 상품, 즉 인도 GDP로 환산하면 1.2%가 트럼프 관세 50%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로 대상은 뭐냐면 뭐 섬유, 보석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새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치면 요게 대략 한 인도 GDP에서 1.2% 정도가 트럼프 관세 50%의 영향을 받는다. 즉 노동 집약적 산업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타격은 인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감당할 수 있죠. 실제로 인도 정부는 향후 예산안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상품 및 서비스세,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세를 갖다가 개편하고, 그러니까 낮춘다 이거죠. 개편하고 인도 중앙은행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마이너스 50bp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인도 국영은행하고 인도 정부는 관세 영향을 받는 부문, 경제 부문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S&P 500 글로벌 레이팅은 2025년 올해 8월, 여기죠. 8월 14일 됐죠. 8월 14일에 인도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갖다가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뭐다?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도 뭐다? 재정 거버넌스 개선이었고요. 하지만 공짜 정심은 없죠.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세 인하와 부실 부문 지원은 단기적으로 자금 수요, 인도의 자금 수요, 뭡니까? 빚 땡기고 이런 거죠. 자금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에게는 시장 접근성 확대와 시장 다각화가 핵심인데, 인도하고 EU 협상, 인도하고 EU하고 FTA 그 협상, 이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길게 자빠져 있다. 하여간에 이 둘 간의 그 FTA 협상은 진행 중이고요. 인도하고 영국 FTA 경우에는 인도가 전통적으로 잘 보호해온 국내 시장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인도가 농업, 유제품, 자동차 산업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되고요. 자, 이어서 인도에 가지고 이거는 노동력의 일자리 부분입니다. 난파암 잡 나와있죠. 2030년까지가 나왔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면 뭐 9천만 명, 1억 4,500만 명, 어마어마하죠. 한편 인구 통계상 인도는 2023년 기준 5억 9,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었는데요. 2040년까지 노동력의 경우 7억 2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노동력이 2040년까지 7억 2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인도의 정규직 비율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심각한 리스크, 인도로 봐도 심각한 리스크고 인도 모디 정권한테도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제약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부분별 관세 면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존 면제가 철회될 경우 인도에게는 더 큰 리스크,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관세율로 인한 경제 성장에 대한 단기적 타격 이외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입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미 둔화되기 시작한 인도 제조업 분야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관세 50%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거는 국내 시장이죠. 국내 시장.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 중 하나를 갖다가 자랑합니다. 누가? 인도가. 이 내수 시장 해가지고 사이즈죠, 사이즈. 사이즈 보면은 중국, 미국, 인도 해가지고 쭉 내려서 인도네시아 언제? 2036년에 현재는 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2036년은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표가 확 바뀐다 이 소리가 됩니다. 하여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자랑하는 그리고 향후 포텐셜도 엄청나게 큰 인도가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인데 미국의 관세가 유지될 경우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이걸 목표로 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인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 리스크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무역 확대에 대한 열망을 고려했을 때 인도 정부는 관세 인하를 추진할 것인데 우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할 수 있냐? 관세를 갖다가 인하를 갖다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아니고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어떻게 25%로 낮출 것이냐? 이게 뭐 우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이다. 이게 됩니다. 이거 뭐 트럼프 만나서 얘기만 하면 뭐 바로 끝날 거니까. 하간에 트럼프 관세 인상, 즉 외부 압력은 지연되었던 인도의 개혁,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를 통해 인도가 노동 집약적 제조업 수출에서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경우 무슨 말이냐면 인도의 그 노동 집약적 이 제조업 쪽의 수출이 전 세계에서 비중이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율이 많이 낮아요. 아직까지 베트남보다도 못합니다. 이 못하는 거 보여줄 경우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 노동, 각종 규제 완화가 모두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인도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 수출 규모가 중국의 10%도 못 되고 10%도 못 미치고 베트남의 절반밖에도 안 되기 때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인도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 수출이요.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전형적인 내수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여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별로 크지 않다.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가장 많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의 글로벌 점유율이 낮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당장 관세 50% 두드려 맞아도 인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운데 인도의 미래는 무역을 줄이는 거, 보호무역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무역 규모를 늘리는 것이 인도의 목표 그리고 인도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 트럼프 관세 50%에 대한 인도 해가지고 관련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렸고요. 몇 분이야? 아이고 28분이네. 자 터키가 하늘을 갖다가 회수하고 터키 그 항구에 가지고 이스라엘 배들이 들어오는 거 갖다가 맨 쫓아냈다. 뭐 못 들어오게 한다 이 소리죠. 이유는 뭐 가자 학살질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거 맨날 하는 쇼입니다. 이거 우짜 그 유튜브 영상 저 뉴스 모험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의 경우에는요 맨날 이짓거립니다. 맨날 이짓거리 그러니까 저 무슬림 세계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터키 너거는 뭐 하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쇼를 관련해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제르바이잔 그 문제의 아제르바이잔 바쿠 여기서 해가지고 기름을 뽑아가지고 조지아 그루지아를 통과해서 쭉 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물론 뭐 지진 났을 때 그 얘기하는 건데 우짜가 이거 파이프라인 라인 때문에 이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올려가지고 됩니까?
자이한 해가지고 석유 터미널까지 이어지죠. 요거 됩니다. 바쿠, 츠빌리, 자이한 파이프라인 있죠. 요게 뭡니까? 아제르바이잔 석유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배편으로 배를 가지고 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공급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드릴 게 뭐냐? 터키가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압력을 놓고 싶다. 가자 지구 너 학살질 하는 거고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요. 터키를 통과해서 이스라엘에 공급되는 아제르바이잔 석유를 갖다가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끊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아주 기름이 없어지니까 이거 압박을 진짜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영공을 갖다가 뭐 개방을 안 하고 뭐 이스라엘 배가 안 들어오고 생각해보세요. 일반인 분들 이스라엘 배가 안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기름을 갖다가 이제 못되게 가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유조선이 이스라엘 국적으로 돼 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국적으로 안 돼 있지. 안 그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다? 쇼다 이 소리입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러시아 국방장관 벨로소프죠. 매월 우크라이나 영토 600에서 700 제곱킬로미터를 가다가 장악하고 있다. 예, 예,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이게 연초입니다. 그렇죠. 연초에 300에서 400 제곱킬로미터. 근데 현재는 600에서 700 제곱킬로미터. 예, 연합질 해시가 나름 그래도 뭔가를 갖다가 조금 옮겨 쓰려고 했는데 제대로 다 옮겨 쓰지 않았습니다. 자, 우짜가 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죠. 빨리 말씀드리는데 벨로소프의 발표를 갖다가 우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올해 연초 2025년 초 매월 300에서 400 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였는데 현재는 600에서 700 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2배 정도로 증가했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연초 이후, 올해 초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34만 명 이상 그리고 6만 5천 대 이상의 장비를 잃으면서 전투력이 크게 감소했다. 세 번째, 연초 이후, 올해 초 이후 러시아군은 146개, 146개의 중요 목표물에 대해 35차례의 대규모 및 그룹 공습을 벌였다. 그리고 네 번째, 우크라이나 주요 방위 산업체 중 62%가 피해를 입었다. 다섯 번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발사장, 드론 창고, 드론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다. 누가? 러시아군이. 그리고 여섯 번째, 러시아군은 전술 드론 보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술용 드론이 많이 보급이 됐다. 이거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드론 오퍼레이터 훈련 속도를 높이고 러시아군의 드론을 보급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된다.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2024년 작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SVOD라고 있는데 이거 뭐 러시아어인데 그냥 영어 그대로 합니다. SVOD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형 전술 인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피하 식별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드론으로 식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스템의 시범 실전 테스트를 갖다가 다음 달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계약직 군인 모집 계획이 확대되었고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계약직 군인 그 모집 계획대로 해가지고 잘 그 모병이 되고 있다. 이 소리들요. 한편에 또 말씀드리면 지난 이틀간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 계속 공습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현재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 보이고 또 포크롭스크에서 러시아군 돌출부를 갖다가 봉쇄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벌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느냐? 오늘 우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지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하나 또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르틱 그러니까 북극 LNG2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LNG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건데 아르틱 LNG2에서 실은 LNG를 중국 베이하이 터미널 그러니까 이 석유 LNG 터미널입니다. 중국 베이하이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요. 그 하이난섬 그 위에 광시 자치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하이 터미널하고 그 LNG 터미널인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미국이 제재하는 그 물량인데 요 물량을 갖다가 대놓고 그냥 중국에다가 납품을 시켰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뒤에 남은 것도 많은데. 요거는 돈 빠져나가는 캐나다입니다. 말씀드려보면 캐나다 경상수지가 상품 무역 적자 확대를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 QOQ 대비 무려 마이너스 198억 캐나다 달러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2025년 뭐 짝대기 이렇게 긴 거 마이너스 찍잖아요. 이거 2025년 2사분기에 마이너스 212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고요. 20 넘어가죠.
예, 20 넘어가 이게 200억 마이너스 200억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캐나다의 상품 무역 적자는 마이너스 191억 캐나다 달러로 폭발해서 이거 뭐 캐나다 달러 하니까 발음이 잘 안 와닿네. 이거 전분기 대비 해가지고 마이너스 191억 캐나다 달러 폭발해서 얼마 나왔다? 4분기에 마이너스 196억 캐나다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뭐가 캐나다 상품 무역 적자가 캐나다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1% 급감한 1822억 캐나다 달러였고요. 이러면서 2021년 말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캐나다의 수입 임포트는 마이너스 4.0% 감소한 2018억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다? 캐나다에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인 168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 자산을 매도하고 나가버렸고요. 반대로 또 어떻다? 캐나다 투자자들은 268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해외 자산을 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죠. 그 무역, 상품 무역도 엉망진창이죠. 외국인 투자자 나가고 있죠. 또 캐나다 투자자들은 캐나다 자산 사는 게 아니고 외국 자산을 사고 자빠졌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우짜 뭐 블로그에 오시는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해가지고 캐나다 있다가 다른 데로 이민 가신 분도 계시는데 잘 빠져나왔다. 넘어가고 비트코인 미국 캐나다 소비 지출 지수 상승에 10만 8천 달러대 하락. 예, 오래되죠. 아이고 36분이다. 빨리 끝내. 빨리 하죠. 빨리. 네, 요건 해가지고 지금 요게 비트코인 해가지고 왜 하락했냐 이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 이거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E 프라이스 인덱스 그거 때문에 값 때문에 그 비트코인 하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PCE 해가지고 프라이스 인덱스 보면 되겠죠. 미국의 PCE 프라이스 인덱스 발표되는데 YOY 기준 6월 작년 동월 기준에 가지고 6월하고 똑같이 7월에 2.6%로 나왔고요. MOM 전월 대비해서 6월에 0.3%였는데 7월에 0.2%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그런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YOY 기준 6월에 2.8%였는데 7월에 2.9% 올라갔죠? 예, 요거 올라갔습니다. 2.8% 2.9%로 올라갔고 MOM 기준으로는 6월에 7월하고 똑같이 6월하고 똑같이 7월에 또 0.3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YOY 기준으로 나온 거고요. 로이터 차트인데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됐다? 이건 뭐 우짜가 바로 그냥 합니다. 이거는 또 선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차트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됐다? 6월에 마이너스 848억 5천만 달러 적자였는데 7월에 적자가 얼마다? 1036억 달러 적자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예상치가 얼마였다? 7월 예상치가 마이너스 895억 적자였는데 이걸 크게 상회했고요. 4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요번에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올타임 하이로 가장 적자를 크는 게 언제입니까? 2025년 3월이죠.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의 해방의 날 그거 앞두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땡기면서 마이너스 1620억 달러의 적자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마이너스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언제? 이번에 해가지고 7월 달에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보나마나 뭐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에 앞서서 미리 물건을 땡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컨슈머 해가 나왔는데 이게 미시건대 데이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파이널 최종 데이터인데 7월에 61.7이었는데 8월에 58.2로 떨어졌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컨디션 현재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다? 7월 68.0이었는데 8월에 61.7로 이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7월에 57.7이었는데 8월에 55.9로 이것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거 나와있죠. 이거는 뭐 롱텀 인플레이션 레이트 나와있는데 이거는 5년에서 10년짜리 보는 거고 먼저 1년짜리 향후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예상은 어떻다? 7월에 4.5였는데 8월에 4.8로 상승했고요. 향후 롱텀 인플레이션 레이트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예상은 7월에 3.4였는데 8월에 3.5로 요거는 살짝 상승했습니다. 여기 뭐 해가지고 이거 예비 데이터가 3.9로 나왔는데 다행히도 내렸다 이 소리인데 보면은 결과가 파이널로 보면 올라갔습니다. 예, 내려가도 올라가죠? 예, 올라갑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A연합질에서 나왔던 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인데 보시면 해가지고 어제 마이너스 4.18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10만 7,874 뭐 이래 다녀요. 그 달러가 이래 되는데 현재 그 뒤에서 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금덩이하고 은덩이 지금 차트 그러니까 모양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은 어제 마이너스 4.18%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이게 됩니다. 우자가 8월 7일 뉴스 모임에서요. 8월 셋째 주에 볼린저 밴드 상단인 13만 달러를 갖다 노렸다가 이후 하락해서 10만 5천 달러를 보고 그리고 크래시 같은 이벤트가 없을 경우 올해 2025년 12월에 4년 사이클의 피크인 15만 달러 노렸다가 2026년 내년에는 주구장창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좀 셉니다. 심하다. 그러니까 우자가 기존에 10만 5천 달러까지 본다고 했는데 좀 더 뷰를 갖다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뭐 바꿀 때 되면 또 말씀드리죠. 요거는 금덩입니다. 금덩이 보시면 이게 우자가 새벽에 해가지고 아침에 5시 30분에 캡처한 건데 금덩이의 경우 어제 해가지고 2.21%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1온스 해가지고 3,447달러. 요러면은 중요한 그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우자가 이미 말씀드렸죠. 3,450달러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우자가 지금 위클리 차트로 보이는데 보시면 일간이 아니고 주간입니다.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이게 축소되다가 이제 확장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가지고 상단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되고요. 우자든지 금덩이는요 3,450달러 우자가 이미 말씀드렸죠. 3,450달러의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테크니컬하게 더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3,452달러에 있는 라인을 갖다가 돌파하면 이제 다음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자계 쪽으로 말씀드렸고 그렇게 똑같이 예상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3,452달러다 이래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3,447달러 이래 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번에 가지고 금덩이 얘기 나왔으니까 또 금덩이 해가지고 관련해서 업데이트 할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하고요 미국 국채 보유하고 이 비중을 갖다가 비교한 건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DB 졌지요? 예, DB 졌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27%를 차지하면서 29년 만에 최고를 찍었고요. 반대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까지 떨어지면서 2008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덕분에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 보시면 차트 보시면 다 표가 나죠. 저 차트 보시면 95 뭐 이래 쭉 돼 있죠.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미 국채보다 금덩이가 더 많아졌고요.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고 금덩이 보유하는데 속도가 붙은 거는 언제입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죠. 2022년 우크라이나전 개전 직후 러시아에 대한 바이든의 제재 융단 폭격, 뭐 바이든과 유럽의 제재 융단 폭격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이 제재 융단 폭격이 금덩이 보유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2015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은 2015년 이후 3,500톤이 증가해서 현재 약 36,500톤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를 현재 기존 기록을 갖다가 경신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이제 금덩이 얘기는 넘어가고 네, 은덩입니다. 은덩이 보험에 말씀드리면은 어제 해가지고 1.59% 상승해서 1온스에 39.70. 의미심장하죠. 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39.5에서 그냥 40달러 중간에 있는 그 라인이 3년짜리 사이클을 해가지고 저항선이 있다.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원하게 좀 돌파하려는 기색이죠. 예, 그래 됩니다. 이제 8월달이 다 끝나가니까 금덩이도 슬슬 움직이고 은덩이도 움직이고 이래 되네요. 우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3년짜리 저항선 뚫으면은 50달러에는 아예 저항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은덩이 빅무브 할란지 안 할란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좀 전에 우자가 금덩이도 말씀드렸죠. 3,452달러에 해가지고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번 주 주말 되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움직임들이 또 계속 보이고 있네요. 자 은덩이하고 뭐 다 봤으니까 이제 달러 보죠. 달러는 어제 가지고 0.03% 하락. 뭐 거의 뭐 움직이는 거 없어다 보면 되겠죠. 예, 97.79 해가지고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런지 볼린저 밴드는 축소되고 있고 다음 주 어떻게 될런지 한번 궁금한데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달러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우리 원화는 0.21% 해가지고 뭐 좋아졌다 이거죠. 좋아졌다 이건데 24시간 걸로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좋아진 게 아니고 싸진 거냐? 싸진 거네, 싸진 거. 싸졌죠. 그러니까 0.21% 싸진 겁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1393원까지 올라가고, 끝내줍니다. 예, 뭐, 이재명이가 뭐 700조 이상으로 예산을 펑펑 쓴다는데, 뭐, 빚내가 쓴다는데,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웃자라도 지금 원화 안 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는 보시면 어제 해가지고 0.01% 해가지고 뭐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46.988엔입니다. 간만에 146엔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베이커 휴즈, 항상 토요일만 되면은 항상 잊지 않고 각설이처럼 찾아오는 베이커 휴즈 드릴링 숫자입니다.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석유 리그 카운트는 8월 29일로 끝나는 주 기준 전주 411개에서 412개로 1개가 증가했습니다. 석유의 경우. 그리고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538개, 538개에서 536개로 2개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2개 감소했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석유에서 1개가 증가했으니까 천연가스 리그 카운트는 3개가 감소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 요것만 하고 끝내면 서스백해가지고 제가 좀 더 추가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EIA에 따르면 미국의 2025년 요 벌금 하나 올라가죠. 2025년 6월 미국의 석유 수요가 YOY 기준 2.3%, 양으로 치면 47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47만 배럴이 증가한 2100만 7천 배럴 퍼데이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2025년 올해 6월달 석유 수요가요. 6월 석유 수요, 미국의 6월 석유 수요가 210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을 갖다가 넘어선 거는 2005년 2119만 8천 배럴 퍼데이를 넘어선 이후 처음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가 말씀드린 셰일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안 되는데 피크 치고 내려오는데 미국의 석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15년 8월 30일 지금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과 배움 그리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